자, 어제 이 성공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R은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자기 노력이고요. 자기 노력. 이것은 주변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100여 차례 100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 어떤 것은 자기 노력, 어떤 것은 주변의 도움, 어떤 것은 운. 그런데 이 주변의 도움이라는 것도 자기 노력의 함수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않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법은 없어요. 운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운이 오지는 않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어제 앨런 케이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아직 못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미래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노력의 함수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운이 오지는 않아요. 주변의 도움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산형인지 승산형인지, 다시 말하면 곱하기인지 또는 더하기인지 요 문제예요. 이것이 이 소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하기인지 또는 이게 곱하기인지 요 얘기입니다. 지금 X, Y, Z.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 알파, 베타, 이 감마, K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라면 쉽게 말하면 제 소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냐, 또는 소득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될 거냐, 곱하기로 될 거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 노력이 10이고 이게 제로를 하면 소득은 10이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내 노력이 10이라도 주변의 도움이나 운이 제로라면 소득이 제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소득은 제로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줘도 재수대가리가 없으면 소득은 제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곱하기 형태가 돼도 곱하기 형태. 다시 말하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생존에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는데, 인간 말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뭐겠습니까? 생명 유지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명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뭐가 있을까요? 호흡입니다. 호흡. 첫 번째가 호흡. 두 번째는 물건 먹어야 되죠. 영양, 음식입니다. 음식. 물을 포함한 음식. 세 번째는 뭐겠어요? 배설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은 생명 유지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시서리 컨디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XYZ가 소득 획득의 필요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스토리는 바로 이 X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Y와 Z와도 관계가 되는데 자기 노력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자기 충족적 애언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지금도 있어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책에 의하면 피그말리온이 그 나라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근데 조각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이 피그말리온은 여자를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처녀를 싫어했어. 왜냐하면 그 섬의 처녀들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헐뜯었다가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를 헐뜯었다가 창녀가 돼서 몸을 팔다가 나중에 바위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더욱더 처녀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상아로 만든 조각상, 여자상을 조각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아이고 이 조각이 내 마누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간절하게 소망을 했더니 아프로디테가, 미의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그걸 보고 그 상아 조각상을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형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의 사랑을 받아줍니다. 예, 이게 피그말리온입니다. 여기다 상아로 여자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조각했지만 자기가 봐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니까 아프로디테 미의의 신입니다. 비너스가 나타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조각상을 여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서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을 열렬히 받아줍니다. 이 여인이 그 유명한 아름다운 갈라테아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면, 즉 믿음에 굳게 서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되리라. 심지어는 무생물인 조각상이 처녀로 변한 것,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리라,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죠. 전부 이게 갈라테아하고 피그말리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적 선언이 아니고요, 창조 법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는 건 다. 근데 구하기 전에 먼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그러니까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상하 조각상이 여인으로 변하는 일도 가능하리라. 그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 비너스의 탄생, 이거 많이 보셨죠? 예, 비너스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림이 있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요건요 무슨 종교적 선언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증명을 했어요. 맨 먼저 이론을 전개한 사람은 이 로버트 머튼 교수입니다. 로버트 머튼 박사는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을 학술 용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집안은 아주 천재 아들입니다. 천재 집안입니다. 이 아들이 또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니까 심리학은, 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심리학은 노벨상이 없으니까 노벨상을 못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역시 하버드 대학 교육학 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에 의해서 사실임이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어제 얘기했던 이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건 할 수 없다고 믿건 그것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포드의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는 건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3대 미녀가 있습니다. 주신인 제우스 아내 헤라, 제우스 딸인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아킬레우스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이 에리스가 가는 곳은 항상 싸움과 불화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초청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자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는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어요. 나만 초청 안 타니.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서 황금 사과를 던지고 욕설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헤라,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서로 그 황금 사과를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새 여인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 여인이 다투자 새 여인은 그러면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에게 누가 제일 예쁜지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자. 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우스에 가서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우스가 입장이 난처해. 자기 딸 보고 이쁘다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마누라가 이쁘다고 할 수도 없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트로이의 둘째 왕자 파리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이게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입니다. 미의 여신. 이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고 여기 항상 큐피드가 따라다닙니다.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드가 항상 그려져 있어요. 파리스 둘째 트로이의 왕자는 들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새 미녀가 나타나서 누가 제일 예쁘게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를 예쁘게 해주라고 하려면 뇌물을 줘야 돼. 뇌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우스의 첫째 부인인 헤라는 네가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주면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네가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주면 끝이지 않은 지혜를 줄게. 그 다음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네가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주면 지구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마누라로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스는 여기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당신이 제일 예쁜데 하고 사과를 줍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 이게 지금 아테나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지혜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전쟁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테나는 항상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군함 중에서 아주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이 이지스함이라는 군함이 있어요. 이지스는 아테나 여신의 방패입니다. 제우스가 자기 딸에게 준 방패예요. 그게 이지스예요. 자, 이게 아테나 여신입니다. 기가 막히게 생겼죠.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권력보다는 마누라를 준다는 아테나를 아프로디테를 더 이쁘다고 사과를 준 거예요 지금. 아테나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받았으니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마누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스파르타의 왕비였어요. 그게 헬레나입니다. 헬레네. 아프로디테가 이 여인을 지금 왕비인데 자기 남편이 왕인데 요 여인을 뺏어다가 파리스에게 줍니다. 이게 파리스고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인 아이네아스라는 아들입니다. 둘이 스파르타 궁에 가서 헬레네를 납치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이 헬레네한테 이 파리스하고 사랑에 빠지라고 지금 권장하는 장면이고, 아니 왕비를 뺏긴 스파르타의 왕은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자기 왕비를 뺏어가 버렸어. 밤에 업어가 버렸어. 그래서 자기 형인 그리스 이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성을 공격하는 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은 아프로디테 이 미의 여신은 트로이 편을 들고 그다음에 사과를 못 받은 아테나하고 헤라는 그리스 편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10년간 전쟁을 해도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성에 진입시킴으로써 트로이성이 함락됩니다.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아로 만든 조각상을 여인으로 변형시킬 만큼 믿음의 힘은 강하다. 그런 얘기. 믿음의 힘은 강하다. 로버트 머튼 교수가 이야기한 자기 충족적 애언이 현장 실험에서 증명이 돼야 그건 이론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자기 학교에서 일어난 현상을 봤더니 로버트 모튼 교수가 얘기한 자기 충족적 애언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에게 합니다. 심리학 교수에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로버트 머튼 교수의 자기 충족적 이론이 맞는지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오케이 해가지고 두 분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실험을 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밖에 몰라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도 모릅니다.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능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능검사의 목적을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IQ가 무지무지게 올라가고 영재가 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IQ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20%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뒤에 다시 IQ 테스트를 했어요. 두 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골라서 이 20% 학생이 앞으로 영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놈들의 성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런데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 환경이 불우할수록 성적이 폭발적으로 정말 영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두 학자는 그래서 이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름을 학술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크게 올라갔는가? 그것은 학년이 아직 나이가 어린 시기에는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시기예요. 나는 바보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뭘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이 그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관심을 보여.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처럼 자기 자녀나,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의, 어린이의 평생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많은 학자들이 과연 로버트 머튼 교수의 이론이 맞느냐, 또 그 다음에 로젠탈 교수의 피그말리온 효과가 맞느냐는 걸 계속 실험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영국에서 학년 초에 시험을 봐가지고 열등반과 우수반을 갈랐어요. 열등반은 조금 더 쉽게 하고 우수반은 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렇겠죠. 근데 5개월 뒤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그걸 행정차고 입력을 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우수반을 열등반이라고 기록해놓고 열등반을 우수반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5개월 뒤에 다시 아무도 모르게 시험을 또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학년 초에 열등반이 우수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수반이 열등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실험은 무수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피그말리온 효과는 맞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맞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얼어 죽는다. 이것도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 이게 나왔어요. 1년에 대학생들이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냉동창고에서 뭐가 물건이 남아있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 회사 인부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대여섯 명이 이제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을 내기 위해서 뛰고 말이지, 남학생은 처음에는 기사도를 발휘해서 점퍼를 벗어서 여학생에 덮어주고, 그런데 전부 다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인부들이 냉동창고의 문을 두루루 열고 들어왔어요. 양쪽 다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들 왜 여가 있나? 그러니까 여가 있다니, 당신이 지금 문을 잠그고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게. 저 녀석은 지금 졸도됐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야. 그래 인부들이 더운 데서도 얼어 죽나? 이렇게 된 거예요. 냉동창고에 물건을 다 꺼냈으니까 인부가 전기를 끄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놈들이 밤새도록 뛰었으니까 더워. 이놈들아, 더운 데서 얼어 죽는다. 온도계 좀 봐라. 온도계가 25도.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객관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코미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항에서 포도주를 싣고 스코틀랜드에 하역을 하고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데 바로 포도주 창고에서 선원 한 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 왜 얼어 죽은 줄 알았느냐? 그놈이 얼어 죽고 가면서 일기를 써놨어. 거기다가 몸이 추워서 굳어온다. 영하 30도의 냉동창고에서 나는 얼어 죽는구나. 팔이 마비된다. 추워서 죽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리스본 항에 가서 그 냉동 창고를 보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선원이 죽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냉동 창고가 덥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포도주를 다 꺼냈기 때문에 전기를 꺼놓고 갔거든. 근데 이 갇힌 놈은 지가 지금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기를 써놨어. 그래서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요 현상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는 대로. 객관적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밥그릇에 맞아 죽은 선비. 어떻게 밥그릇에 맞아 죽느냐. 옛날 지금 스님들은 탁발을 안 다니는데요. 옛날 스님들은 탁발을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님들이 탁발을 다니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쌀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양을 하면은 뭐 집터에 뭐 명당인지 아닌지 묘자리도 봐주고 무슨 관상도 봐주고 손금도 봐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하러 갔는데 선비가 쌀을 주니까 제가 관상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관상을 보더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비님 오늘 죽을 상입니다. 이건 청기누설인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죽을 상인데 밥그릇을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선비가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튼튼하고 오늘 죽을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러는지 이 밥그릇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밥그릇을 놔두고 지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놈. 근데 하루 종일 지켜도 밥그릇이 뭐 해코지를 안 해. 그래 화가 무지무지 났어요. 이 중놈이 나를 속였구나. 밥그릇이 무엇이 어땠다는 거냐 말이야. 그리고 밥그릇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마누라가 이 남정네를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도 안 하지. 밥도 안 먹지.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마누라가 문을 박 차고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찾았는데 해필 문 앞에 놓여있던 밥그릇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선비의 머리에 맞아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밥그릇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 뒤에 스님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 잘 맞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맞춘 게 아니고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밥그릇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단 맞아 죽은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스님이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왜 뭐 때문에 밥그릇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집념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 선입견과 자기 충족적. 특히 이것은 리더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는 사관학교를 아카데미라고 그럽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밀리터리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를 네이비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를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공사관학교니까 사관학교에서는 쫄병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장교를 양성해요. 장교는 근본적으로 리더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예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장차 리더가 됩니다. 또 현재 리더이신 분도 있고 적어도 셀프 리더가 돼야 돼. 셀프 리더. 셀프 리더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셀프 리더예요.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은 뭡니까? 그건 포로예요. 포로. 질질 끌어가는 거.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리더는 그것이 프로입니다. 그렇죠? 프로하고 포로는 점 하나 차이지만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입관대로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리더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유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음흉해. 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또 성격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자기도 그렇게 대해요. 그렇죠? 아주 서글설하게 대하고 근데 이놈은 음흉하고 좀 불량한 것 같아. 그러면 접촉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도 리더를 그렇게 대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피하지? 다시 말하면 리더가 선입견을 가진 대로 그 사람은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리더는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는 잘 아실 겁니다. 유약 효과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반죽 같은 약하고 진짜 약을 줘가지고 밀가루 반죽 같은 약인데 닥터는 뭘 가지고 있으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나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약이 개발됐을 때 의학당국에서는 반드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시험하죠. A그룹은 진짜 약을 주고 B그룹은 몸에 무해한 밀가루 반죽이나 쌀가루로 환을 지어서 먹여서 여기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신약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와야 이건 신약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나아요. 물론 할머니 손에서 원자개선이 나와서 나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애에게 주는 할머니의 권위, 이것은 신념으로 나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줬을 겁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70년대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그때도 약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러면 머리 아픈 놈, 배 아픈 놈, 어디 아픈 놈 죄다 소화제만 줘. 근데 이거 먹으면 나서. 근데 나서요 그게. 그게 나서요. 있는 게 소화제하고 아까전기하고 파스밖에 없으니까 그건 나서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들이 싸우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있고 또 기상이 나쁘고 하면 의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은 계속 전투로 다쳐간단 말이에요. 다치고 병들고. 그때 의사들이 사용한 방법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밀가루를 환지어 가지고 이거 특효약이다. 최근에 개발된 특효약이다. 이걸 먹으면 낫는다. 실제로 낫는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의사들의 병의 치료 효과는 30%가 플라시보 효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들이 결론을 내고 30%가 플라시보 효과이다. 그러니까 이 반대가 노세보 효과입니다.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아주 좋은 약인데 먹는 사람이 이 약이 들을까? 이 약 먹고 혹시 또 부작용 안 나나?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이게 노세보 효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세보 효과가 훨씬 크답니다. 내가 잘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효과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이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태도, 자세. 바로 폴 마이어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문제예요. 내가 긍정적 생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학문적으로 전부 증명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효대사인데, 이 원효대사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당나라에 유학 가다가 어느 날 비가 오고 컴컴해서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바가지였단 말이에요. 해골바가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으악 하고 토했단 말이에요. 토하면서 원효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걸 깨달았어요. 일체유심조.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당나라 가서 공부해 본들 무엇하리 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해골바가지 물이 화학적으로 성분이 좋지 않았다면 먹는 즉시 토했거나 배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먹을 때는 아주 시원하고 맛이 있었는데 그 해골바가지를 보는 순간 토했다는 것은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는 사찰이 지금 평택시에 있는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이 이야기와 함께 원효대사의 시가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효대사가 뭐라고 시를 풀면서 여기 돌아와가지고 돌아다니냐 하면은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을 바칠 기둥을 찍으리라. 신라 서랍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시를 이해를 못해.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을 바칠 기둥을 세우리라. 누가 그 시의 내용을 알았냐 하면 태종 무열왕이 알았습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 태종 무열왕, 우리 대사께서 귀부인을 마누라로 받아서 아들을 낳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둘째 딸인 요석공주가 지금 과부가 되어 있었는데 저 원효대사를 요석공주에게 안내해 주라. 원효대사는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이제 수작을 부린 거죠. 옷이 젖은 채로 요석궁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러 왔노라고 하룻밤을 지내고 거기서 나온 게 설총이라는 선비입니다. 원효대사의 세속의 성은 설이고 이름은 사입니다. 설사예요. 설사. 생각사자 사자입니다. 설총할 설씨고. 자, 이와 같이 믿음,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이론인데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 의과대학이죠. 이게 울리케 빙겔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지금은 이 MRI가 발전해 가지고 이 양반은 지금 뇌가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뇌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MRI 장치에 집어넣고 젊은 사람 22명을 골라가지고 발에다가 요 촛불을 이렇게 대가지고 발을 뜨겁게 해서 통증을 가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통증을 가하는 실험인데 그와 실험을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이 마약, 모르핀에 해당하는 진통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촛불로 뜨겁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통증의 정도도 1부터 100까지 있답니다. 가장 아주 못 견디는 통증이 100이고 뭐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게 제로고 그러겠죠. 그런데 통증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70까지 올라가더랍니다. 아이고 너무 뜨거워 아이고 아파. 그런데 그 순간 진통제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갑자기 뚝 떨어져. 안 아픈데요? 35밖에 안 돼. 통증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진통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아파 죽겠다 하던 놈이 진통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아프다고 한다고 말이야 지금.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부터 진통제를 끊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아파 죽겠다고 야단이단 말이야. 근데 진통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핀, 다시 말하면 마약 계통의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진통제가 들어간다는 걸 모를 때는 아프다 그러고 진통제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들어가는데 진통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울리케 빙겔 박사는 그걸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실제로 진통제가 들어간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안 아프다고 이 실험자가 생각할 때에는 뇌에서 통증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할 때는 진통제에 들어간 건 관계없이 그 통증을 차단하는 뇌의 움직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것도 외부적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 의학지에 실렸는데 빙겔 박사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환자의 약물 치료 효과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사람은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닥터의 말을 믿어야 되고 닥터는 권위를 가지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의사에게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가봤자 효과가 없어요. 의사 말 한마디가 아프게도 하고 안 아프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의 말 한마디가 스폰서들, 파트너들의 모티베이션을 시키느냐 모티베이션을 억누르냐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비전이고 목표예요. 이걸 분명히 가지고 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종교적 선언이 아니고 이미 하버드 대학 같은 아주 세계 최고 대학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했고 지금도 이 실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는데 모두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충족적 애원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맞다. 그러니까 짐 캐리 아시죠? 그런데 짐 캐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아닙니다. 캐나다 출신인데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 이 허리우드에 와가지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폐차장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때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짐 캐리는 항상 자기 지갑에 1,0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1,000만 불이면 우리 돈 120억입니다. 수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120억 수표를 가진 놈이 뭐가 가난해? 왜 폐차장에 자? 그 수표는 지가 만든 것이니까.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갑에다 담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 보세요. 에이스 벤츄라가 성공하고 마스크가 성공하면서 개런티 1,0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 가이에서 2,000만 불을 받았어요. 240억을 받았죠. 출연료. 그러면 이 지갑에 지니고 다닌 요 부적이 1,000만 불짜리 수표가 그렇게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짐 캐리는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1,000만 불 받는
배우가 되겠다. 이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믿음을, 나는 반드시 1,000만 불짜리 개런티를 받는, 단 한 편에 1,000만 불을 받는 배우가 되겠다. 그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지가 수표 1,000만 불짜리 만들어가지고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는 대로 되리라. 난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 이제 목표를 이제 잡는데, 목표 잡는 원칙은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스마트 원칙. 이것은 지금 유수의 기업에서 아마 이걸 해보신 간부들도 계실 거고, 관공서에서도 또는 이런 방법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는 어떤 꿈은 말이죠. 이 스마트 원칙에 의해서 목표를 잡지 않으면 그건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고 그건 공상이에요. 공상. 공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는 스페시픽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1,000만댁이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토익 900점을 맞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페시픽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목표가 달성됐는지 달성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1,000만댁이 되겠다. 이렇게 숫자로 정해줘야 된다. 나는 효도를 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그 다음에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지향적이어야 돼. 그게 머리에서 뱅뱅 도는 것까지는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루에 고객을 10명을 만나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지. 나는 많은 고객을 만나겠다. 이건 목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많은 고객이 얼마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리얼리스틱. 현실성이 있어야 돼. 현실성. 너무 목표를 크게 잡아도 안 되고 낮게 잡아도 안 돼요. 너무 크게 잡으면 해봐야 안 되니까 안 하고, 낮게 잡으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겔치 같은 지휘회 회장은 그걸 스트레치 목표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힘껏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130% 정도를 잡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130%가 달성된다. 현실성이 있어야 돼. 너무 높게 잡지도 말고 너무 낮게 잡지도 말라. 타임 바운드에다. 반드시 목표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 시간 제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영국의 이 통계학자이고 이 재정학자입니다. 이 양반 현 말 중에 모든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진행된다. 이 양반은 학자니까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예를 들면 내가 3년 내에 1,000만댁이 되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5년 내에 1,000만댁이 되겠다 하면 5년 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된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 사원에 있는 믿음의 국회 서서는 무슨 종교적 선언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그건 사실임이 증명됐어요. 로버트 모튼 교수에 의한 자기 충족적 예언, 그리고 로버트 로젠탈 교수에 의한 피그말리언 효과,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수많은 학자들이 이건 맞다, 이 이론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탱자였다면 나는 탱자가 아니고 귤이라는 사실, 오렌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탱자 같은 삶을 어떻게 오렌지로 바꿀 것인지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시면 반드시 3년 내에 1,000댁, 1,000남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